나는 토마스 슈미트. 독일 함부르크에 본사를 둔 국제방산 컨설팅 그룹 IDCG의 수석 애널리스트다. 지난 15년간 세계 방산 시장을 분석해왔다. 어느 나라가 어떤 무기를 개발하고 누구에게 팔고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모든 데이터가 내 책상 위를 지나간다.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다. 커피를 마시며 2022년 글로벌 방산 수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예상 가능한 결과들이었다. 미국이 압도적 1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락, 프랑스는 라팔 전투기로 선전. 그런데 한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대한민국 170억 달러. 세계 5위. 나는 스프레드시트를 다시 확인했다. 5위? 한국이? 2021년에는 8위였다. 불과 1년 만에 3계단이나 뛰어올랐다. 처음에는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다. 아니면 일회성 대형 계약 때문일 거라고. 하지만 세부 내역을 뜯어보니 그게 아니었다.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계약국 리스트가 끝없이 이어졌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전투기, 천무 다연장 로켓, 천궁 방공미사일. 품목도 다양했다. 나는 동료 분석가 마르쿠스에게 물었다. 이거 맞아? 한국이 5위? 맞아. 나도 처음엔 안 믿겼어. 근데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하잖아. 나는 의자에 기대며 생각에 잠겼다. 한국. 반도체와 스마트폰으로는 유명하지만 방산? 솔직히 중간 정도의 플레이어라고 생각했다. 자국 방어용 무기나 만드는 정도? 수출은 동남아 일부 국가에나 하는 정도?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다. 170억 달러. 이건 독일 50억 달러의 3배가 넘는 규모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15년간 이 시장을 지켜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변화를 놓칠 수 있었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사장실 문을 두드렸다. 한국에 가봐야겠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기 전에 나는 먼저 데스크 리서치를 시작했다. 숫자만으로는 부족했다. 실체를 알아야 했다. 방산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리포트, 계약 문서, 언론 보도.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했다. 그리고 발견한 첫 번째 사실. 한국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대대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았다. 화려한 에어쇼도 없었다. 하지만 계약은 계속 성사되고 있었다. 2022년 7월 폴란드와의 역대급 계약. K9 자주포 218문, K2 전차 180대, FA-50 전투기 48대, 천무 로켓 48대, 총액 140억 달러. 나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폴란드 국방 예산의 거의 절반을 한국 무기에 쏟아부은 것이었다. 미쳤나? 폴란드는 NATO 회원국이다. 미국 무기도 있고 독일 무기도 있고 프랑스 무기도 있는데 왜 한국? 나는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답장은 간단했다. 납기가 빠르고 가격이 합리적이며 성능이 검증되었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검증? 한국 무기가 언제 실전에서 검증됐나? 나는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다음 발견은 더 놀라웠다. 호주.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방산 바이어 중 하나. 호주는 K9 자주포를 AS9 헌츠맨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국 생산까지 결정했다. 기술 이전까지 허용했다고? 이건 단순 구매가 아니었다. 신뢰의 문제였다. 나는 점점 더 궁금해졌다. 그리고 세 번째 발견. 중동, 이집트, 사우디, UAE.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바이어들이 한국제 무기를 사들이고 있었다. 이들은 돈이 많다. 최고를 원한다. 미국제, 유럽제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그런데 왜 한국?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비행기 표 끊었습니다. 다음 주 서울행입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인상은 압도적이었다. 깨끗하고 빠르고 체계적이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었다. 이 나라는 효율을 중시하는구나. 첫 미팅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화디펜스 본사에서였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3명의 한국인이 나를 맞이했다. 영업이사, 기술이사, 그리고 수석연구원.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슬라이드는 간결했다.
화려한 그래픽도 없었다. 하지만 데이터는 압도적이었다. K9 자주포는 현재 10개국에서 운용 중이며 총 생산량은 1,700문을 넘었습니다. K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동성과 화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폴란드 외에도 3개국이 추가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은 290km 사거리의 GPS 유도 기능을 갖춰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나는 질문했다. 실전 경험은 어떻습니까? 기술이사가 답했다. 우리 무기는 매일 실전 대비 상태입니다. 북한과 휴전 중이기 때문입니다. 개발 단계부터 실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설계합니다. 그건 이론이고 실제 전투에서는 터키군이 K9을 시리아에서 운용했습니다. 에스토니아군은 발트해 방어선에 배치했습니다. 폴란드군은 동부 국경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었다. 만족한다는 건 영업 멘트일 수도 있다. 다음 날 나는 경남 창원으로 향했다.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의 생산시설이 있는 곳이었다.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건 자동차 공장 같았다. 거대한 로봇팔들이 전차 차체를 용접하고 있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K 전차가 조립되고 있었다.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었다. 월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K9 기준으로 월 10문, K2는 월 5대입니다. 필요시 생산량을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나는 속으로 계산했다. 독일의 라인메탈? 월 2에서 3대가 한계다. 프랑스의 넥스터?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은 그들의 3배 이상 빠르게 생산하고 있었다.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부품은 3단계 검수를 거칩니다. 완성된 차량은 극한 환경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영하 4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품질관리팀장이 나를 한 시험실로 안내했다. 거기에는 K9의 자동장전 시스템이 테스트되고 있었다. 기계가 포탄을 집어들고 장전하고 배출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었다. 몇 번 테스트했습니까? 이 장비는 현재 8만 회를 넘었습니다. 목표는 10만 회입니다. 고장은? 아직 없습니다. 나는 그 기계를 한참 바라봤다. 10만 회. 실제 전투에서 한 대의 자주포가 평생 쏘는 포탄 수보다 많았다. 이 사람들은 진심이구나.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았다. 저녁 호텔로 돌아와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공장 시설은 인상적이었다. 생산 속도도 놀라웠다. 하지만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가격이 너무 싸다. K9 자주포 대당 350만 달러. 독일제 PGH 2000? 700만 달러. 미국제 M109A7? 600만 달러. K9은 경쟁 제품의 절반 가격이었다. 품질을 희생한 건 아닐까? 나는 유럽 방산 전문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스, 한국 무기 어떻게 생각해? 토마스, 솔직히 말할까? 처음엔 나도 의심했어. 가격이 싸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폴란드 친구한테 들었어. K9 쓰고 있다고. 걔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거 독일제보다 좋아라고 하더라고. 정말? 응. 고장도 덜 나고 정비도 쉽고 부품 공급도 빠르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쏴봤을 때 명중률이 더 높다고 하더라고.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반짝이는 불빛들. 가격이 싼 이유가 품질 때문이 아니라면 뭘까? 다음 날 나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한화디펜스 연구소. 나는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마주 앉았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 가격에 이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수직 계열화입니다. 엔진부터 전자장비까지 대부분을 국내에서 생산합니다. 두산의 엔진, 삼성의 전자장비, LIGNX1의 화기통제 시스템. 모두 한국 기업입니다. 둘째, 대량 생산입니다. 자국군 수요만으로도 연간 수백 대를 생산합니다. 규모의 경제가 작동합니다. 셋째, R&D 효율성입니다. 우리는 무기 개발에 수십 년을 쓰지 않습니다. 필요한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빠르게 적용하고 빠르게 개량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유럽과 미국은 방산을 예술처럼 대한다. 수십 년 걸려 완벽한 무기를 만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간다. 한국은 달랐다. 그들은 방산을 산업으로 대한다. 빠르게, 효율적으로, 실용적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품질을 타협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덧붙였다. 우리에게 무기는 수출 상품이기 전에 우리 군대가 쓰는 생존 도구입니다. 품질이 나쁘면 우리 병사가 죽습니다.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틀 뒤 나는 충남의 한 사격장에 있었다. K9 실사격 시험이 예정되어 있었다. 나는 전투복을 입고 관측소에 섰다. 15km 떨어진 곳에 표적이 설치되어 있었다. 발사 준비. 한국군 포병 장교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렸다. K9 자주포가 포구를 들어 올렸다. 발사. 쾅. 굉음과 함께 포탄이 날아갔다. 10초 후. 명중. 관측병의 보고가 들렸다. 다음 발사. 불과 8초 만에 다음 포탄이 발사되었다. 명중. 그리고 다시. 명중. 6발을 연속으로 쐈다. 1분도 안 걸렸다. 그리고 6발 모두 명중했다. 나는 쌍안경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15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정확도는 처음 봤다. 어떻습니까? 한국군 장교가 물었다. 믿기지 않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안 믿다가 직접 보고 나서야 믿죠. 왜 이렇게 정확합니까? 우리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포는 서울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맞춰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해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겠다. 한국 무기의 비밀은 기술이 아니었다. 절실함이었다. 서울로 돌아와 나는 다시 데이터를 펼쳤다.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다. 폴란드의 140억 달러 계약. 이건 단순 구매가 아니었다. 급박한 안보 상황에서의 선택이었다. 호주의 K9 도입. 이건 가성비 때문이 아니었다. 검증된 성능 때문이었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북유럽 국가들의 연쇄 도입. 이들은 러시아를 마주하고 있다. 장난감을 사지 않는다. 이집트의 K9 도입, 중동 국가들의 천무 구매.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한국은 저가 공급자가 아니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다. 나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 대한민국. 한국 방문 2주 후 나는 폴란드에 있었다. 폴란드군 기지에서 K9를 직접 운용하는 병사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폴란드군 포병 대위 야쿰 노박을 만났다. K9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는 주저없이 답했다. 최고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구형 소련제 자주포를 썼습니다. 고장도 작고 정확도도 떨어졌죠. K9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 장전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인력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화기 통제 시스템. 목표 좌표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하고 조준합니다. 고장은 6개월 운용했는데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독일제 장비도 써봤는데 그것보다 신뢰성이 높습니다. 나는 메모를 했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한국 기술팀입니다. 도입할 때 6개월간 함께 훈련했는데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고 모든 질문에 답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기적으로 와서 점검해줍니다. 애프터 서비스가 좋다는 말씀입니까? 그것보다 더합니다. 파트너십입니다. 우리가 쓰는 무기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나는 노트를 덮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독일로 돌아온 나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보고서를 완성했다. 120페이지짜리 종합분석 보고서. 대한민국 방산의 부상 원인과 전망. 결론은 명확했다. 한국은 우연히 5위가 된 게 아니었다. 3가지 요인이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였다. 첫째, 지정학적 위치. 70년간 휴전 상태. 북한이라는 실존하는 위협. 이것이 한국 방산을 실전 중심으로 만들었다. 둘째, 산업 생태계. 반도체, 조선, 자동차. 첨단 제조업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었다. 이를 방산에 적용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셋째, 전략적 타이밍.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방산 수요가 폭발했다. 하지만 기존 공급자들은 생산 능력이 부족했다. 한국은 그 공백을 메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넷째, 신뢰. 한국은 약속을 지켰다. 납기를 지켰고, 품질을 지켰고, 파트너십을 지켰다. 나는 보고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다. 방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최고급 기술과 천문학적 가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이제는 적시에 적정 가격으로 확실한 품질을 제공하는 시대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 보고서를 발표한 후 많은 것이 바뀌었다. 유럽 방산 기업들은 한국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경쟁자이자 협력 대상으로. 독일 정부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공식 제안했다.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출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다. 그들도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나는 한국을 중간 플레이어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한국은 중간이 아니다. 한국은 새로운 기준이다. 오늘도 내 책상 위에는 새로운 계약서가 쌓인다. 루마니아 마이너스 한국, KE 전차 54대, 필리핀 마이너스 한국, FA 마이너스 50 전투기 추가 도입, 체코 마이너스 한국, K9 자주포 협력 생산. 한국은 더 이상 떠오르는 별이 아니다. 이미 하늘 한가운데 있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만약 내가 그날 그 숫자를 무시하고 지나갔다면? 만약 내가 선입견에 사로잡혀 한국 방문을 포기했다면? 나는 지금까지도 낡은 패러다임 속에서 일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갔다.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변화는 조용히 일어난다. 한국은 요란하게 광고하지 않았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무기를 만들었고 약속을 지켰고 신뢰를 쌓았다. 그리고 어느새 세계 5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10년 후 방산 시장의 지형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을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